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무너지는 건 축복이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비관적인 이야기를 굳이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양심과 저의 정의감,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의힘 무너지는 건 축복이냐? 이 제목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영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긴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 과연 주호영이가 국민의힘을 정리하게 될 거냐? 안정적 궤도 위에 올려놓는데 주호영이가 성공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주호영이가 성공할 가능성은 단 1%도 없는 최악의 카드다. 최악의 카드다. 국민의힘을 통합하고 조정해서 이른바 이준석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받았던 그 충격, 그 상처를 회복하고 국민의힘을 그 내부를 정리해서 새로운 체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아서 아주 원만하게 뽑아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계기를 주호영이가 마련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비대위 만든 것. 어림없는 소리다. 국민의힘을 정리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호영이가 누구예요? 어제도 강조했지만 김무성, 유승민을 뺨치는 탄핵, 박 대통령 탄핵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성동 못지않게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이른바 박 대통령 지지 세력의 입장에서는 권성동만 보면 탄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 권성동도 부족해서 거기다 주호영까지 앉힌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그래서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대표적 인물인 소석 이철승 선생의 후손이라는 그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거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싫은 거야, 이게. 이게 싫은 거야, 이게. 자기는 보수 정권이지, 보수 정권으로 규정되고 정의되고 평가받는 걸 원치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을 시키는 거야. 정진석이냐 주호영이냐.
김종인, 김병준, 뭐 김황식이 전부 다 친이계들 모아놓고서 생각하다가 정진석이냐? 아, 정진석은 국회 부의장이지. 이래서 정진석 아웃시키고 주호영 시킨 거예요. 만약에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을 시켰을 경우에 그런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 우파들이 이철순 선생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보수 우파의 원류라고 하는 그분의 자제분을, 그런 인물의 자제분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 의미, 비대위원장에 앉혔다고 하는 그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학계에서 원로급에 해당하는 학자이자 대학 교수고 또 세계 무대로 UN 활동을 한 국제적 이미지를 갖고 있고 여기에 이준석 응징을 바라고 있는 이른바 보수 우파 지지층의 성원이 뒤따를 거라 이거야.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양희 교수를 비대위원장에 강력하게 추천한 배경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무관한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수 우파를 하나로 묶으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든 찬성했든 하여튼 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무관한 인물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준석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배신자라는 생각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준석이가 왜 저런 몰락을 겪게 되느냐. 그 배경에는 뭐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의 저주인가 저주. 지금 이준석이가 저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저렇게 몰락하는 그 심리적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 해가지고 그걸로 소위 말하는 당대표가 된 이준석에 대한 보수 우파의 응징이야, 응징. 저주라고, 저주. 그런데 여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을 비대위원장에 앉힌다? 이건 지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참 정말 이건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를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정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지금 따로 있는 거야. 근본적으로 뭐냐? 김대중, 노무현 그 흉내를 내는 이른바 친김대중, 친노무현의 그 성향은 물론이거니와 근본적으로 반박근혜라는 거예요. 반박근혜. 자, 내가 이걸 보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달성에 있어요. 그것도 대구 달성에. 근데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 차례 배신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대표적인 인물, 대구에서는 이른바 유승민과 필적할 만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인 주호영이를 국민의힘 이 소위 말하는 비대위원장에 앉혔어요. 이건 뭐냐?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앞으로 거래하지 않겠다는 거야. 참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곰씹어 봐야 되는 거예요. 응? 도대체 왜 이런지를 모르겠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구조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들어있느냐?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대구에 내려가서 박 대통령한테 면목 없다, 늘 죄송했다, 이렇게 석고대죄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쇼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진정성이 전혀 없는, 그게 진정성이 있다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를 박박 깔면서 혐오할 주호영이를 비대위원장에 앉히냐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명확하게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 방송을 윤카세 TV를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주호영이를 딱 비대위원장 시키는 걸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거듭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정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걸 그대로 말해주는 거야. 그렇지 않다면 대구에서 유승민 다음으로 혐오하는 인물, 이른바 바른정당의 원내대표가 돼가지고 모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보편적 진리와 가치를 확인해 줬다. 박 대통령 구속은 모든 법은 모든 국민한테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보편적 가치와 진리를 확인해 줬다라고 그야말로 희열을 감추지 못했던 그 주호영이를 어떻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시키냐 이거야. 주호영이하고 이준석의 차이가 뭐냐 이거야. 차라리 이준석이 나아, 그럴 바에는. 이게 뭐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어디야? TK하고 PK잖아요. 영남권이야. 텃밭이. 이 자신을 지지했던 이 지역, 또 자신을 지지했던 이념, 이른바 지역과 이념을 조금도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 완전히 폭망한 거야, 이건 뭐 자진하야나 탄핵할 위기에 있는 거야.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데도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에 앉힌다는 건 이건 뭐 완전 지역과 이념을 버리겠다는 거지.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회는 제가 장담합니다.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스스로 좌초할 것이다. 절대 이것은 악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입체적, 총괄적 분석을 바탕으로 제가 냉정하게 예측하는 겁니다. 첫째 뭐냐? 첫째 이유가 정통 보수 우파 지지층이 다시 몰려들어야 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지지하는 쪽으로 몰려들어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에 앉힌 주호영에 대해서 이른바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정통 보수 우파 지지층은 주호영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잡이라고 하는 대단히 부정적인 그 평가,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 정통 보수 우파의 극혐 인물이기 때문에 이른바 주호영 효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래요. 주호영 효과, 비대위원장의 간판이 비대위원장인데 그 주호영 효과가 전혀 없고, 두 번째, 주호영이가 그렇다고 해서 원내 대표까지 한 사람인데, 과거로 말하면 원내 총무까지 한 사람인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영향력도 없는 인물이야. 그냥 대구에 내려가가지고 지게 작대기만 꼽으면 당선되니까 서울에서 소위 말하는 당내 실세하고 아부에서 공천 받아가지고 대구에 내려가서 5번 당선된 것밖에 없어. 물론 무소속 한 번 있었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주호영이가 어떤 인물인가를 알아요. 주호영이를 어떤 정치 지도자나 이 사람을 따르게 되면은 차기 대권 주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주호영 비대위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도 없어. 외부에서도, 외부 인물 중에서도 정신 있는 사람이면 그 주호영 비대위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주호영 그 비대위원회는 아주 어렵게, 가까스럽게 아마 출범은 할 거예요. 가까스럽게. 이 사람 저 사람 이 소위 말하는 권력의 찌끄러기들을 모아가지고, 그렇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난파선이 될 것이다. 난파선. 네, 난파선이 될 거다. 그 신호탄이 뭐냐? 국민의힘의 그러면 비대위가 무너지면은 과연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르느냐?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그야말로 이어질 거예요. 그 신호탄이 뭐냐? 국민의힘의 붕괴의 신호탄이 저는 어떤 걸로 보느냐? 바로 김성원 이가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진이 잘 나오게. 바로 이 망언이 정말 역사의 실은 살아있는 거야.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지. 올 것이 오고야 마는 거야. 자, 이준석이가 기자회견을 해요. 그 이준석이가 기자회견에서 오늘 기자회견 하죠. 틀림없이 주호영 비대위의 정당성, 이것을 한 방에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이것을 파고들 거예요. 이준석 회견의 핵심은 뭐냐? 주호영 비대위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네. 절대 윤석열 향해서는 정면 공격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직격탄은 쏘지 않고 아껴둘 겁니다. 아껴둘 거예요. 아껴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주호영이라는 인물이 당 내외에서 주호영을 따르는 인물들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준석과 비교해 볼 때 이준석이가 무슨 싸이처럼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슨 흠뻑쇼 뭐 이런 거 할 정도 사람들 몇만 명을 모으는 정도는 아니지만, 엄연히 이준석을 따르는 2030 그 하룻강아지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감당이 됩니까? 감당 못합니다. 이준석한테도 주호영 체제가 나는 무너진다고 봐요. 무너진다. 그 증거를 대라. 바로 이게 뭐냐? 이준석, 유승민이가 신당을 만들었을 경우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그 결과를 보면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그렇지만 충격받을 필요는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준석, 유승민이가 신당을 만들면 그 신당 대 국민의힘이 42.5 대 29.8로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앞서는 걸로 나와. 이건 무슨 의미냐? 주호영에 대해서 기대를 걸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거야. 만약에 주호영이가 아니고 다른 인물, 예컨대 이양이었단 말이에요. 추상과 같은 이양이가 딱 등장했다. 저거 봐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이렇게 뜰 리가 없지.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준석, 유승민 신당을 환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주호영 체제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하는 거야. 사망 선고. 주호영 체제? 저게 무슨 감동이 있느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민의힘을 재창당 수준으로 재건축하라는 메시지인 거야. 이 여론조사는. 이준석, 유승민이가 신당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만세 부르겠다 하는 그 여론이 아니라, 주호영 체제는 이건 이미 끝났다.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요, 국민의힘을 재창당 수준으로 재건축하라는 거야. 윤창준이가 그걸 지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이준석, 유승민, 이 보수의 독버섯 과감히 쳐내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전, 6년 전에 유승민, 이준석한테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하니 이 보수의 이 두 독버섯을 그야말로 지금 전화 위복 차원에서 제거를 해야 돼. 그리고 국민의힘 당명까지 바꿔가지고 이른바 윤석열식 신장 개업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영이를 안 줬어.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주호영한테 힘을 실어주지도 않아. 윤핵관들 눈치 보느냐고 주호영한테 힘을 실어줄 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대위가 무너지는 거야. 비대위가 내린 결정을 누구도 승복하지 않아. 2번, 3번만 승복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비대위가 무너지고 또 어떤 고비가 오고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붕괴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대한민국의 보수우파 세력은 이런 국민의힘의 몰락과 붕괴에 대해서 절대 일희일비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네?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4번째입니다. 5번째, 6번째. 자, 오늘도 9시 40분까지 시간을 정확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윤석열 사드 반중 진심일까 이거예요. 제가 어제 말이죠. 미국의 포린 폴리시에 게재된 칼럼을 소개한 적이 있죠. 네. 지금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중국을 해가지고 이른바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이른바 미국의 구상인 치프4랄까 코드4 전적으로 미국의 입장에 서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것이 착각이다. 완전히 그야말로 깨게 만든 게 뭐냐? 바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서울을 직접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고 방구석 전화로 떼어버린 것. 이것은 무슨 의미냐? 그리고 전화 통화한 그 장면도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지 않았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중국을 의식해서
뭐 예컨대 뭐 편한 복장을 하고 뭐 머리도 하지 않고 그랬는데 찍어서 이것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낸시 펠로시 의장하고 전화 통화하는 그 사진을 내보낼 경우에 중국을 자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 사진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의장을 서울에서 만나지 않은 것은 이른바 피겨스케이팅 선수나 또는 그 무용수들이 그 발 뒤꿈치를 돌리는 거, 이른바 힐턴, 네? 그 하이힐 할 때 힐턴, 그 뒤꿈치 돌리기가 아니냐. 바꿔 말하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중국을 향해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게 바로 미국이 완전 깬 거지, 이제. 제대로 본 거지, 윤석열.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를 반대했다 이거야. 왜? 이재명이가 집권할 경우에 친중 친북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여사를 만나지 않는 걸 보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환상을 깼다는 거지. 그런데 어제 보면은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 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완전히 무대응을 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가 사드 문제는 한미 간 문제다 라고 중국 측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가만히 있으니까 미국이 나서가지고 반격을 했는데 어제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중국이 이른바 삼불일한, 이 일한이라는 게 바로 그 중국한테 문재인 정권이 사드 운용에 관한 제안, 그 사드 운영 제안까지 약속했다는 그 삼불일한을 그 중국 측에 약속했다. 이 문제하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원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도어 스태핑에서 우리 외교의 원칙과 기준은 대한민국 국익이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국익이다. 이게 뭐냐면 펠로시가 왔을 때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것은 우리의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했잖아. 똑같은 얘기야. 미국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대목이 이 대목이잖아요. 그러면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그러면 펠로시를 만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냐. 이게 과연 동맹이로서 할 이야기냐. 지금 이거란 말이야.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얘기했어요. 우리 외교의 원칙과 기준은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익이다.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 제대로 전달을 해야 돼.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중국이 이른바 삼불일한을 놓고서 사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그 안보 주권,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주권을 중국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듯한 그런 발언, 그런 코멘트라고 조선일보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게 아닌 거야. 최영범 홍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았을 때, 펠로시 하원 의장의 카운터파트는 김진표 국회의장이다. 우리는 국가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안 만난 거다. 바로 그 대목인 거야, 그 대목. 응? 이건 뭐냐? 이건 중국 측한테 한 소리야.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 윤석열 정부는 안보를 넘어 경제를 아우르는 한미 동맹이 글로벌 외교 기초라고 그랬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야. 중국 눈치를 봐야 되는데 미국이 토라져 가지고 완전히 한미 동맹이 파국이 나면 그건 또 안 되는 거니까 미국을 향해서는 이런 립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립 서비스를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펠로시 의장의 서울 치욕이거든, 서울 치욕. 그게 지금 겁이 나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의 기본은 뭐냐? 한미 동맹이라고 한 거야. 이거야말로 웃기는 도리도리지. 도리도리 외교지. 미국이 바본가요? 이른바 서울의 치욕을 당한 펠로시 여사가, 펠로시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그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할 때 의장석에서 트럼프 연설문을 뒤에서 박박 찢은 사람이, 그런 담력의 정치인이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을 매장시키는 것은요, 아침 해장거리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양다리를 걸치는 거야. 양다리를. 네? 이게 뭐냐? 노무현 정권 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야. 지금 윤석열 정권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 도리도리 이 좌고우면하는 거 딱 결정이 난 거거든, 이미.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중 갈등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참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지. 대한민국의 국력을 갖고 어떻게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이른바 균형자, 밸런스 역할을 할 수 있냐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야.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이랬거든. 미국과 클린턴 대통령과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이 갈등을 빚을 때 대한민국이 거중 조절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일본한테는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IMF로 간 거거든.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닌 거야. 보통 큰일이 아닌 거야. 지금 윤석열 국가안보실, 그 대통령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이 지금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다. 난 분명히 경고합니다. 네.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러다가 완전히 미국한테 엄청난 보복을 당해요. 아, 이거 시간이 없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
완전히 기고만장이었어.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조지 부시 그 아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때 부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Hey, this man 그랬어요. 여봐요, 이 사람. 그게 미국이야, 그게. 한순간에 생매장시키는 것이 미국의 이른바 패권주의라는 겁니다. 네? 뭐 중국을 향해서 한 건 해준다는 식으로 주파 던지기 위해서 이른바 펠로시의 서울의 지역 미국을 홀대하다가는 그야말로 웃기지도 않는 이런 간큰 도발을 했다가 지금 미국이 벼르고 있어요. 네? 미국이 벼르고 있으니까 또 이제 지금 도리도리 하는 거지. 네? 윤석열 정부의 의교의 기초는 한미 동맹이다. 필요할 때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부터 대단히 어려워질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네. 앞으로 한 1년간 미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저게 완전히 5월 21일 날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왔더니 윤석열 대한민국이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미국은 반드시 복수를 하는 나라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라고 문재인 정권 때보다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에요. 문재인 정권 때보다 더 동맹 갈등을 빚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은 아예 처음부터 좌파 정권이라고 내놓았기 때문에 내놓은 정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지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실망도 너무 큰 거야. 네, 실망 너무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이 양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로버트 에이브럼스, 여러분 제가 이 양반 이름 기억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권 때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이 문정인이가 대통령 특보 외교안보 특보 문정인이가 중국 눈치를 보고서 이른바 사드 배치를 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고 그 시비 걸 때, 그럴 때에 주한미군 사령관을 한 분인데 로버트 에이브람스가 자유아시아 방송 RFA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 중국 외교부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어떻게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지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거야.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왜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중국 외교부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오히려 중국 동쪽에 이쪽 서해죠. 중국 동쪽에 한국을 겨냥해 설치한 중국의 새 레이더와 중국 북부 전 구사령부에 배치돼 한국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해야 한다는 거야. 중국의 동부와 중국의 중부에 배치되어 있는 레이더하고 그 장거리 미사일이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맞받아야 된다.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